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98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디오가 비네요.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뭐라고 할까요? 특별 게스트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라고요. 특별 게스트로 합시다. 그거 너무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이름이에요. 그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그리고 특별 게스트 이정일 활동가가 함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첫 번째 미디어 스크랩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죠. 네. 미디어 스크랩 오늘 충격적인 보도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다음을 열었는데 네네. 이게 많이 본 기사 2번이 이 기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클릭을 했더니 네. 낚시였습니다. 낚였다. 낚였어. 네, 대체 이정일 활동가는 무엇에 이렇게 낚였는가? 바로 중앙일보에 낚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오늘 기사를 하나 온라인에 내놓았는데요. 제목이 북이 보낸 건 동물뼈였다. 유해에 넘겨받은 미영 쇼크. 아니.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북한이 동물뼈를 보내? 유해 대신에?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그렇게 손잡고 악수해놓고? 네. PD님 이제 징집되나요? 전쟁 안 하. 깜짝 놀라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왜 우리가 다 깜짝 놀래고 있느냐?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동물뼈를 보냈다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딱 뜨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진짜 이건 완전 전쟁 선포죠. 이건 전쟁이네. 큰일이네 하고서 클릭해봤더니 기사의 리드는 이렇습니다. 이런 절차가 시작되면서 과거 북한의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95년까지 미군 유해 200여 군을 미국에 보냈는데 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한 구당 3만 달러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되게 여러 구를 보낸 거죠. 근데 그중에 신원이 확인되는 건 몇 구 안 되고 나머지는 확인해 보니까 동물뼈였다. 그래서 그 동물뼈를 보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다. 막 이런 이제 역사를 소개를 해준 거였죠. 그리고 참. 근데 미국에만 보낸 게 아니고 영국에도 보내고 막 이런 전력이 있다. 굉장히 상습범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제 기사죠. 네, 예를 들면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에 북한 과거 영국에 동물뼈 보내 미군 유해 송환의 교훈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의도는 어쨌든 간에 보면 옛날 일이라는 건 알잖아요. 과거라고 써놨으니까. 네, 과거라고 써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갑다 이러지. 근데 이거는 보면 정말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드는 낚시성 기사였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정희 활동가가 이제 내부에 공유를 하고 제보를 이제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하자. 그래서 방송에 가지고 와서 클릭을 해봤더니 제목이 바뀌어 있어. 그 사이에 뭘로 바뀌었느냐? 90년대 동물뼈 보낸 북한. 유해에 넘겨받은 미영 쇼크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90년대라고 다시 수정을 해놓은 것이죠. 여기 지금 다음 뉴스에 보면은 이게 댓글이 2,640개가 달려 있는데 대부분 낚시하지 마라 중앙일보. 제가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제가 스크롤 한 번 내리는 동안이 다 욕이에요. 지금 기자 이름과 이렇게 하면서 중앙일보에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이게 입력이 25일 새벽 2시에 입력이 됐는데요. 댓글이 2,6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사람들이 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요. 네, 기자 이름을 그래도 한번 말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입니다. 윤성민 기자. 윤성민 기자. 네, 근데 기자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또 온라인 팀이나 아니면 그 데스크에서 제목을 수정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어쨌든 기자 이름은 윤성민 기자다. 네.
입력이 원래 새벽 2시에 입력이 됐고 네. 그 사이에 다음 클릭을 많이 받아서 많이 본 기사 2위에 올랐고 네. 그러니까 장사를 다 한 다음에 만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뒤에 오전 10시경에 다 낚았으니 네. 철수. 네. 충분하다. 그래서 90년대를 붙여주는. 네. 참. 네, 정말 대단합니다. 고쳤다는 게 사실은 더 얄밉죠. 그러네요. 참. 네, 이런 짓을 아침부터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진짜 네. 황당합니다, 이거. 네, 정말 황당하네요. 그럼 중앙일보만 이런 이상한 기사를 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또 있어서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기사는 늘 있다. 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쇼크받을 정도로 이상한 기사가 몇 건이나 되겠느냐. 네, 미디어 오늘의 정민경 기자의 기사인데요. 제목은 경남매일 선거 전날 태호가 경수 잡았다 기사 논란. 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태호가 경수를 잡아. 그 원 제목을 쭉 읽어드릴게요. 경남매일 일면 톱이었고요. 태호가 경수 잡았다. 여론조사 1.5% 앞서. 이거 오차 범주 아닌가 1.5%. 아니 그리고 이거 선거 전날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 하루 전날, 그러니까 6.13 선거 하루 전날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일간지인 경남매일이 일면에 배치한 기사가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간동아가 6월 4, 5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내용은 제목 그대로예요.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보다 김태호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당당한 보도였고요. 대단하다. 또 하나는 이제 제목인 거죠. 제목과 내용인 거죠. 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편파 보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일 날 경남매일 노동조합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매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편파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파 보도라고 지적을 했는데 기사를 작성한 한모 기자는 노동조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게 반박들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미디어오늘 측에서 통화를 좀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6일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활용해 기사를 쓴 이유는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라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일 뿐이다. 네, 그리고 한모 기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개표 결과를 따져보면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근접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많은 여론조사가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에게 10% 혹은 많게는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태로 패배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았었는데 이는 언론이 강자에게 빌부터 먹는 모습이다. 라고. 아니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 쓰는 게 빌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네, 전반적으로 이 해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네요. 무슨 말이지? 근데 실제 그 개표 결과를 보면요. 그렇죠. 김경수 후보가 당시 후보가 52.8%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43%로 9.2% 그러니까 뭐 10% 차이 났어요. 네, 10%포인트 차이가 나서 이게 그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거의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잘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혀 이해가 할 수 없네. 네, 그래서 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여기까지 전달드리는 것으로 이상하다. 네, 그냥 좀 그러니까 기사도 이상한데 해명도 이상했다.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경남매일 참. 네. 온라인에는 아직도 그리고 올라와 있네요. 그래요? 기사가 그 그래픽과 함께. 큰일입니다. 네, 근데 댓글 정말 많이 달려 있다. 이 원기사에 그 정보까지 전달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예고드린 대로 5월 이달의 좋은 보도에 선정이 된 방송 보도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요번에는요. 사실 그 후보 중에서도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SBS였는데요. 이번 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달에 SBS가 했던 보도 중에 가장 파괴력이 컸던 보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라돈 침대 아닙니까? 정답.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것만큼 파괴력이 컸던 보도가 사실은 없었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 침대를 사용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모든 사람들, 정부 기관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보도였죠.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방송 보도 그 선정된 그 작에 저희 붙인 이름은요. 대진침대 방사능 물질 검출 보도입니다. 매체는 SBS고요. 취재 기자 저희가 이제 네 분을 이름을 올렸는데요. 강청환, 강민우, 장세민, 정구희 이렇게 네 분 기자입니다. 그래서 첫 보도가 5월 3일 날 있었는데요. 이날 나왔던 그 단독 보도 4건을 후보에 올려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첫날 단독 보도 4건이나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시리즈로 SBS가 최근 이제 개편 이후에 하는 주요 보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하루에 단독 한두 건을 내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붙여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속 보도를 하죠. 근데 이 보도도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후속 보도들도 이제 그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SBS가 요새 끝까지 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내러티브가 있게 길게 보도를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5월 3일 날 SBS에서 국내 유명 침대 업체인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게 관련 첫 보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되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주변 대기 중에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양이 그것도 매일 이용하는 침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디 길거리에 어디 있다던가 뭐 다른 소품이 아니라 침대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오랜 기간 좀 누워있는 그죠. 공간이잖아요. 그런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네, 그런 멘트와 함께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해당 제품군에 대해서. 침대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음이온이 나온다는 침대를 소개합니다. 숲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음이온이 나와요. 건강에 되게 좋아요. 친환경 인증도 받았다며 구매를 권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요. 또 그런 마크도 받았어요. 인증도 받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네, 그런 사실들을 이제 처음에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일단 1차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방사능물질이 왜 나왔느냐. 음이온 나오게 하려다가. 음이온을 나오게 하려고 매트리스 공정 과정에서 히토류 원석 파우더를 이렇게 막 뿌린 거예요. 발랐다고 해야 될까요? 입혔다고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알고 보니까 라돈 원인물질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른 침대는 괜찮을까? 의문적인 거죠. 일단 우리가 발견한 거는 이 일부 모델들이야. 근데 이거 다른 데서는 안 썼을까? 다른 공정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었다면. 그렇죠. 이번 취재에서 드러난 게 대진 침대에서 음이온을 강조한 모델인데 다른 회사 침대들은 확인해 봤습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건 대진 침대의 4가지 모델이고요. 대진이 자체 조사한 결과 네오그린, 모젤, 벨라루체, 뉴에스턴이라고 이 4개 모델 7천여 개의 해당 소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창고에 있던 해당 제품들은 모두 폐기했고 또 지금은 음이온 파우더를 넣지 않고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다른 침대를 일일이 다 다른 회사 침대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침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음이온 파우더인데요. 네. 이게 원인 물질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쓴 제품은 라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음이온을 강조한 제품들이 참 많잖아요. 뭐 비단 침대에만 쓰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제가 된 음이온 가루가 침대뿐 아니라 어떤 제품에 쓰였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 음이온 파우더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 물질이 일상 제품에 쓰였다고 해도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허점이 있습니다. 계속 검출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다른 그 어떤 제품군에서도 그런 의문들을 일단 제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보도에서는 방사성 물질 표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우리 제도상. 깜깜이로 그래서 유통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주면서 마무리되죠. 온열 매트와 건강 팔찌, 베개, 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피부에 바르고 몸에 닿는 제품 속에서도 방사능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정한 방사선 기본 안전 기준을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백 배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일상 제품에서 널리 쓰이지만
소비자들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재료로 쓸 경우 어떤 걸 얼마나 썼는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이온 방출하면 우리가 막 생각나는 게 그 온열 매트, 건강 팔찌, 베개, 화장품 이런 데서 다 맞아요. 음이온 나온다고 막 광고하잖아요. 막 몸에 좋다고 막. 근데 걔네는 대체 무슨 원료로 썼을까? 무서워. 이 파우더 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현행 어떤 정부 그 기준이라던가 뭐 규제 사항을 봤을 때 걸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은 친환경 인증이다. 현실은 친환경 인증으로 건강식품으로 아니 건강 뭐 소품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것이다. 아유. 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지금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후속 보도들을 좀 계속 냅니다. 근데 어떤 후속 보도들이 있냐면 라텍스 매트리스에서도 기준치 7배를 초과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다. 여기 말고도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더 있는 게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관광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사온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인데 원자력 안전기술원 검사 결과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침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번져나가는 어떤 지금 중간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도 직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된 이제 정밀 분석을 하고 막 결과 발표하고도 뭐 고용노동부도 관련된 이제 조사 진행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문제예요 하고 발표된 그 제품군이 계속 추가됐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걸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집배원 분들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아놓은 그 매트리스를 그럼 어디에서 처리할 건지 그 지역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미노처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문제를 어떻게 막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진짜 모르고 계속 사용하고 규제 이런 것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게 그냥 다들 깜깜이 상태로 지내지 않게 문제 제기를 처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충격을 주는 그리고 가치 있는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보로 올렸고 요 만장일치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긴 말이 필요 없다. 네. 보고서도 짧게 나갑니다. 네, 충격을 주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단초를 만들어준 보도였다라는 측면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요 기자분들 한번 직접 뵙고 싶다. 내가 질문도 해보고 싶다. 상황이 어떤지 막 물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9일 날 민월련으로 오십시오. 네, 오후 2시인데요. 학생분들은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찾아와 주셨으면 하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은 보도만 선정하는 게 아니죠. 매달 나쁜 보도도 함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방송 보도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 어디였을까요? TV조선. 정답입니다. 네, 질문하면서도 참. 별로 저도 대답하면서도 설마 아니겠어? 하면서. 스릴 없네요. 네, 나쁜 방송 보도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보도를 했던 TV조선의 관련 보도입니다. 기자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 썼을 때는 한 건만,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나왔던 관련 보도 한 건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5월 중에 내놨던 보도가 찾아보니까 2건이더라고요. TV조선이 비슷한 논조로 내놓은 게. 그래서 이 2건을 묶어서 최윤정, 황민지 기자 이 두 분에게 나쁜 보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을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상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어요. 상황을 지난번에 짧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아마 다 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하죠.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대체 뭐냐? 이 회사는요. 계속 설립 이후에 적자만 내오다가 2015년에 2조라는 순이익을 냅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팔렸나?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한 결과가 아니었고요.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를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종속회사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회사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하고 유의적인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 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로 바뀐다는 건 지배력이 떨어졌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이 더 밀접한 관계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은 영향을 주고받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다. 그냥 잠깐 볼만한 지켜볼만한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회계 처리를 바꾼 건 지배력 떨어졌다는 걸 공표하는 거죠. 네. 이게 자회사였을 때와 관계회사였을 때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느냐. 자회사가 되면요. 이 자회사는 내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실과 적자를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회사가 됐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마치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투자했던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가 상승분만큼 나의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마치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당기 순이익의 흑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2015년에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회계 처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4,612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이 넘는 뛰어오르게 돼. 10배 넘게 뛰어오른 거죠. 금감원이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뭐야?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럼 해명을 좀 들어봐야겠죠? 네. 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보유했던 그 바이오 에피스는요. 삼성이 처음에 미국계 바이오 제약 기업인 바이오젠하고 함께 세운 공동 투자 기업이에요. 근데 삼성은 바이오 에피스 설립 당시에 바이오젠 그 미국 기업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중에서 최대 49.9%까지 미리 정해둔 가격에 사들 수 있도록 콜옵션이라는 걸 부여한 바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건 알고 있던 정보다. 얘네가 콜옵션 뭐 그렇게 불러가지고 지분 이렇게 막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약속을 해놨다. 그러면서 세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90% 넘게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기업인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부여해서 지분을 막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막 높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쪽에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걱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배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이 본인들은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부에 이제 추가 해명을 할 때 뭐냐. 심지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당시 증가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복제약 개발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성과를 내서 그게 막 되니까 그 미국 회사가 좀 잘 나가네. 우리 지분 높여야지 하면서 콜옵션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더 먹을 것 같다. 더 먹을 것 같다. 우리 기업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불안하니까 네. 이렇게 회계처를 좀 바꿔서 영향력을 좀 덜 받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두 번째 주주인 바이오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5%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이 주주인데 이들이 또 옵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지는데요. 이 옵션이 어떤 옵션이냐? 바로 콜옵션 중에 50-1주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콜옵션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여차하면 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49의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51대 49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바이오젠이 49의 주주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바이오젠이 49의 주주가 된다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2대 주주가 지배력이 강력해지니까 본인들의 지배력은 사라진다. 지배력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관계회사로 바꾼 것일 뿐이고 관계회사로 바꾸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시장 가격이 그냥 실적에 인식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금감원에서는
만약에 51대 49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표 대결을 하면 5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기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주주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너희들은 지배력을 갖고 있다. 지배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연히 자회사로 넣어서 에피스가 갖고 있는 손실이라든지 적자를 당연히 회계장부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감원은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판단을 내렸냐? 금감원 입장은 이래요. 복제약 제조 판매 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복제약에 대한 시판 판매 승인을 받았다. 이게 놀랄 일이냐? 이게 막 기업가치가 뻥튀기 되고 막 다른 회사가 막 콜옵션을 부여해서 막 안전폭달할 일이냐? 이건 너무나 그냥 예상 가능한 일들이다. 별일이 아니고. 복제약 회사가 복제약 만들었는데. 네. 그게 막 그리고 막 만명 통치약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경상적인 일인데 호들갑다면서 과민 반응을 일단 했고, 따라서 이건 지배력이나 그 관계 변동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추정을 했다는 거죠. 아니야, 쟤네가 우리 거 다 사서 지배력을 행사할 거야, 막 이렇게 과대한 일종의 망상으로 네. 무리하게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꿔서 이득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 그 제약 시판 허가로 인해서 회사 가치가 상승된 부분들은요, 회계사들이 당시에 감사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논리가 없었대요. 아, 진짜? 네, 금감원이 다 확인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대요. 뭐야?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만들어낸 논리라는 거죠. 외부에 설명할 때 만들어낸 끼워 맞추기 논리라는 거고, 심지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삼성이 먼저 그 미국 회사에 콜옵션을 요청한 정황까지 있다. 페이크네 이거. 페이크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왜 문제가 계속됐느냐, 이 분식회계가요, 사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밑작업이라는 지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가 제일모직이었거든요. 근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 제일모직은 약간 과대평가되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힘을 줘야 되니까 과대평가되고, 그거랑 교환 이제 하기로 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에서 이뤄진 어떤 밑작업이었다라는 거죠.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제일모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명분 중 하나가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을 위한 이거 회계였다. 삼성은 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기승전, 약간 그렇게 약간 수상한 흐름이 보인다 싶으면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되게 다수의 이해관계가 엮인 복잡한 사안이긴 해요. 뭐 삼성의 이해관계가 가장 커 보이긴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만약에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었으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해줬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회계 처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회계사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논의의 공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넘겨받았었죠. 그래서 6월 20일 날 정기회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당시부터 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요. 그 논의 끝에.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조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진행됐었거든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그게. 네. 그래서 이걸 자꾸 과거의 문제로 몰아가는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에 잘못된 걸 이제 최근에 바로잡은 것처럼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약간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밑작업도 아니냐. 그러니까 증선위는 결국 삼성 측의 입장에 유리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TV조선은 관련 보도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첫 보도는요. 5월 2일 날 내놨던 분식회계 논란 주가 폭락 행정소송 불사라고 했던 최윤정 기자의 기사였을 겁니다. 당시에도 제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사 안에 금감원 측 입장이 없어요. 그냥 계속 주가 떨어졌고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7.21%나 빠진 40만 4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 5천억여 원이 증발한 겁니다. 재작년 말 상장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성 측이 행정소송 불사하겠다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들도 더 되게 이렇게 투자자들도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정작 이제 금감원이 사안을 분식회계로 판단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없고 딱 이 한 줄입니다. 2015년 자회사 평가 기준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면서 이 회사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 기업이 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딱 요 멘트예요. 근데 이걸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 삼성이 바꾸고 싶다면 바꿔야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말 뉴스인 뉴스7에서 5월 5일자 보도로 또 한 번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성급한 공개 주가 반토막 투자자 대혼란이라는 5월 5일자 보도예요. 네, 황민지 기자의 보도인데요. 이 기사도 뭐 안 읽어도 뭐 그냥 빼박이죠. 시가총액 8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당국의 책임을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 전반으로 혼란이 번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금감원이 잠정 결론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의 잘못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삼성은 잘못한 게 없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그 지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무결점이다. 그냥 계속 금감원이 이걸 공개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편향적인 보도고 이 두 개 보도의 문제점은 보도를 봐도 뭔 사건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삼성과 주주들만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이렇게 엮어놨는데 이거는 명백한 왜곡 보도죠. 상황을 아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방송사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없어요. 아, 이 정도는 없어요? 네, 맞는데 뭐 예를 들면 채널A는 일단 미보도로 일관을 했고요. MBN 같은 경우는 약간 TV조선이랑 비슷하게 보도를 내놓기는 해요. 그래, 매경인데. 네, 그런데 이 보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안을 공개한 것이라는 금감원 측 입장은 최소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금감원도 이 왜 공개했어 하는 그 어떤 비판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이 있어서 공개한 거고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요런 내용은 그래도 소개를 한 거죠. MBN은 최소한의 아주 작은 일말의 양심. 네, 하지만 MBN 보도도 좋은 보도는 아니고요. 보도 제목이 아예 큰 따옴표 언론 공개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끼는 객끼이지만 그 중에서 더 나빴다. TV조선이 MBN의 이런 보도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무결점이다.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내 눈엔 안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사를 이달의 나쁜 보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쁜 보도 기자분들은 저희가 초청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초청하면 오실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안 오시죠. 내 생각에 우리가 한번 가야 돼. 아, 그래요? 네. 가서 만나주진 않겠지. 저 끌려나겠죠. 끌려나가겠죠. 이렇게.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첫 번째 댓글은요. 상상님의 댓글입니다. 미투 두려워 쓰러진 20대 여성 방치 현실화된 펜스룰이라는 기사가 어제 올라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사고요. 네. 이후에 이제 낚였다. 낚였다라는 지적을 하는 관련된 미디어스 기사도 나온 바 있죠. 근데 요즘 진짜 SNS 그냥 보고 그냥 뺏겨가지고 쓰는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상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이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취재를 충분히 했으면은 이후에 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되더라도 참작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그냥 게시판 긁어가지고 그냥 긁어서 SNS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으로 취재 없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잖아요. 사회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겁도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연예 기사에서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이슈에서 이런 식의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 그냥 클릭수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까지.
참. 네, 그래서 이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인 거다. 네. 그래서 기자라면 최소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적극 공감합니다. 네. 44404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회가 진행될수록 좋네요. 이번 회에는 이정일 PD님도 출연하셨네요. 아, 이거 책 읽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했거든요. 이게 역할극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잠깐만, 그럼 라디오 드라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이게 대사가 네. 원본으로 이렇게 대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누구 뭐뭐뭐 누구 뭐뭐 했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재판 또 씬이 있어가지고 어처럼 활동가 혼자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 역할을 좀 했거든요. 아, 네. 악역. 어울리십니다.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함께 하시니 더 좋네요. 다음에부터는 같이 하시면 어떨지 하네요. 계속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셨네요.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TNO님께서도 금요일 야근 후 매우 피곤했는데 숙면을 취했더니 네, 토요일 0시에 올라오니까 이거 들으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트러스노우님이 또 다른 댓글도 아래 남겨주셨는데요. 이 PD님이 리액션 스킬이 늘고 있다. 또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접대받는 걸 좋아하는 분, 그리고 그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들,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올려주셨고요. 또 삼성 관련된 취재, 요거는 사실 실제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미 삼성이 이긴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정들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소를 오래 유지만 해도 어쨌든 삼성이 이긴 거다. 이런 좀 마음 아픈 하지만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스쇼 이주연석 뉴스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저기 부장님한테 뭘 사야 되는데 그게 28번 했대요. 그 위에 네, 그래서 정말 나쁜 분이네요. 네, 제가 참 나쁘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 봐, 표정에 미동도 없는 거. 죄송합니다. 저 기계 같은 표정 좀 봐.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은요. 주말밤 미탈도 보석 같은 방송이다. 그래서 오초롱 활동가님 목소리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들으면서 자려고 했는데 다 듣고 잠이 들었다. 이런 댓글을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PD님이 이제 PD님과 대화를 할 때 대화 톤이었으면 했다. 너무 그 인간의 감성을 모르는 기계처럼 말하지 마라. AI처럼 제가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듣고 있다 갑자기 이 PD님 목소리가 들어와서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들어간다고 또 공지를 또 해야 되겠네요. 기계 목소리 같은 거? 지금부터는 이정현 활동가도 들어갑니다. 이런 거. 그 방법은 이제 잘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니 치스님,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을 추가로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요. 제주도 난민 관련된 보도를 요새 신경 써서 보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 관련된 보도는 저도 요새 사실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좀 언제 문제 보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약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요. 좀 계속 방송, 신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또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댓글 너무 웃기다. 부녀회장님 목소리만 감격하면서 얼른 들었는데 유민지 부장님 빈자리에 이번 방송은 겨자없이 먹는 냉면 같은 느낌이었다. 코끝을 한 방 때려주는 시원한 맛이 빠진 아쉬운 방송이었다. 코끝을 때려주는. 네, 사실 저도 지금 약간 풀이 죽었습니다. 네, 월요일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주말 이번 주말은 굉장히 아주 잘 쉬었기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은데 오직 안학래님이 안 계셔서 안학래 부재가 제가 지금 풀이 좀 죽었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은요. 미련곰탱님 댓글이네요. JTBC에서 단독을 뺄 때부터 예견은 했지만 이젠 기자들끼리 단독 경쟁이 아닌 협업으로 좋은 보도들을 이렇게 더 많이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네, 시초가 지난번에 MBC와 시사인의 채용비리 근절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토요일 방송은 힐링이 됐다. 친누나가 동생을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았다 하면서 이거 또 이 PD님 깜짝 출연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셨어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있네요.
그리고 NG컷은 빵빵 터졌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댓글들 다시 한번 분란을 일으키는 네, 죄송합니다. 네, 댓글을 오늘은 대댓글 읽기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월요일 방송 뭔가 또 겨자 없는 냉면 같은 방송이었겠죠. 네, 코끝에 탁 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수요일은 또 이렇게 맛있게 냉면 배합이 된 냉면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